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공통국어 미래엔 4-2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하고 토론하기. 토론에 관련된 단원이에요. 소단원이에요. 그 토론의 논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볼게. 자, 토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인데요. 그 논제라고 아까 말했었지. 토론의 주제가 논제예요. 그래서 그 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토론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싸우냐?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죠. 그쵸?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토론 참여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싸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주장이 보다 더 상대 측에 비해서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증명해내가는 대화가 토론이라고 하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그 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참여자, 토론 참여자가 있고요. 자신의 주장이 더욱더 타당하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더욱더 타당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주장은 이래서 타당해. 그리고 상대 측의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타당하지 않아. 그럼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 결국 상대 측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고 내 말이 옳다라는 걸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이제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고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발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토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찬성 측, 반대 측이 됐든 그 토론 참여자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각각의 주장이 있을 거고요. 그 논제에 대한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 있어야 돼요. 이유.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따르는 그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걸 타당하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 같은 경우는 그 쟁점별로 각 입장의 주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어떤 이유라든지 그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근거를 무엇으로서 제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러한 토론의 결과 어느 측의 주장이 보다 더 타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배심원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존재들이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쨌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제에 대해서 이렇고요. 그리고 이 토론의 종류 우리 살펴보자면 그리고 해당 글도 역시 마찬가지고 토론의 종류 중에서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과정이 언제 있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펼치는 그러한 발화가 임론인데요. 임론. 그 임론 다음에 상대 측의 참여자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단계가 반대신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반대신문식 토론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로 각 토론 참여자의 임론이 있고요. 그 임론에 대한 뭐가 이어진다?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질문을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반론이라고 하는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 토론이 진행되는 그런 유형을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반대신문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볼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을 것 같네. 자, 해당 글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대로 토론글이라고 했었고요. 그 토론에는 논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논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국이 되는 거죠. 그 자국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피난 온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그 피난 온 그 사람들을 과연 받아줘야 하는, 인정해줘야 하는 우리 국민으로서 또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로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제 난민 인정인데 그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제는 이런 식으로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높아야 해, 더 높여야 해 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 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론 참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떠한 주장을 펼칠 것이며,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서 제시하고 있을지 그것에 포인트를 적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도 표현하죠.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분명히 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라고 하는 것이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보통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에 지금 못 미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실태를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평균 수준으로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다. 자, 이 말 누가 했을까? 그 토론 같은 거 보면, 백분 토론 이런 거 보면, 뭐, 손석희 씨와 같은 그런 앵커가 누구로서? 사회자로서 나오죠.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회자 없으면 막 논리적으로 막 증명하다가도 갑자기 감정적인 발언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실제로 막 사회자 어떤 중재, 사회자의 순서 진행, 사회자의 중재, 뭐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토론에 있어서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회자의 발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사 먼저 했고요. 논제 소개하고 있죠. 사회자의 역할, 논제 소개. 그래서 그런 논제로 토론하겠다라고 해서 토론 논제를 지금 소개하는 말하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딱 어떠한 제안이나 주장,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나뉠 수 있는 그런 명료한 것으로 논제가 이루어져야 되며, 목적지향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누가 봐도 답이 보이는 그런 것들로 논제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논제의 형식으로는 A는 B해야 된다와 같이 명제형식의 진술문, 찬성 측 입장을 먼저 담는 것으로 논제는 드러나요. 자,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을 진행합니다. 자, 여전히 사회자의 말인데 이 토론이 어떠한 유형, 어떠한 토론 유형으로 진행될지 그 토론 유형을 제시를 했고요. 반대 신문식 토론은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논제에 대해서 상대 측 토론자에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 측 논지를 반박하는 것, 상대 측의 논리적 어떤 허점을 지적한다든지 그 근거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론 단계에서 바로 입론 단계 끝난 다음에 바로 앞에 입론한 상대 측 토론자에게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토론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론자의 이 토론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제시를 했고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 순서를 사회자가 제시를 함으로써 이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자가 발언 순서를 제시를 함으로써 토론은 순서를 지켜서 그렇게 예의 있게 예의를 지켜서 말하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으로 이제 보통 토론은 시작을 한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찬성 측 제1토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제1토론자는 제2토론자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토론 같은 경우는 반대 신문식 토론 같은 경우는 2대2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자, 찬성 측 1 참여자. 난민이란, 일단 난민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의하죠. 이 논제가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가 논제예요. 그쵸?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 토론을 지켜보는 뭐 배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토론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된다면 그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시청자, 근데 그 시청자가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면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높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핵심 소재, 중심 소재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먼저 입론 단계에서 해요. 그래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자국에서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고 해서 난민의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심사를 신청하는데
이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난민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난민 인정률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난민 인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 심사를 거쳐서 난민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찬성 측 첫 번째 임론으로서 가장 먼저 발언을 하는 이 토론에 가장 먼저 발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날 세계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태 제시, 그리고 난민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 제시. 2022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어린이도 많습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느 연도에 지금 1억 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함으로써 이 난민이 굉장히 많다, 난민의 증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문제의 심각성, 이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죠. 이들은 생존하려고 탈출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있다. 약간 감성적 터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생존하려고 탈출 시도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난민 문제. 이처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경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 논제에 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보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심각한 난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논제와 관련해서 화제를 이동시키고 있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앞서 많은 나라가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노력에 부족하다면, 많은 나라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논지가 전개되겠죠. 그래서 말하기 방식은 질문을 통해서 반대측,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그럼 이걸 듣는 반대측과 특히 배심원, 그리고 시청자, 청중 이런 사람들이 그러게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땡땡일보에 따르면, 자, 신문기사 인용, 그리고 이 인용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죠. 그쵸? 이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용한 자료일 거예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0.8%, 아니 가장 높은 그러한 비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8%와 비교할 때 22%나 낮다, 매우 낮습니다 라고 해서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주장, 첫 번째 주장의 근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와 기사 내용을 인용을 함으로써,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 주장, 그 근거를 먼저 제시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 인정률은 분명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식은 현 상황의 문제가 지닌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방안으로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높여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그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장.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땡땡일보에 따르면 역시 신문기사 인용, 역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난민에 대한 생명, 인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그러한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겠죠. 2017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즉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지표를 지금 근거로서 세우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로서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보호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인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근거라고 했고요. 뒷받침이라고 했고요. 무슨 발화, 무슨 말하기를 어떤 목적에 어떤 내용의 말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한 근거, 그러한 인용을 하게 되었느냐 그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그럼 선진국 들어왔네요.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해만 반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난민과 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06년에 세계 10위를 차지한 이후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땡땡일보에 따른 그러니까 기사 내용 인용한 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그에 따라서 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네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그 난민들 불쌍하니까 그들의 어떤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우리나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누구를 통해서? 난민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 저출생과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에 난민이라고 하는 그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자 이거 근거 제시하고 있죠. 타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네요. 2015년과 2016년에 난민과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그 타국의 다른 나라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난민 인정률을 높임으로써 노동력을 확충할 수가 있었고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보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연구 결과 굉장히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러한 기관의 연구 결과 굉장히 이 연구 결과 인용할 건데 그 인용하는 근거 내용도 뭔가 신뢰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맥락에 맞는 근거가 되겠죠. 서유럽 국가의 난민들이 이주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평균 4년이 지나면서부터 경제가 발전하는 거 연구 결과로도 나왔다. 그래서 주장 3, 즉 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 신뢰성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신뢰성.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하락했고 국가의 세금 수입 이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의 세금 수입도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 그럼 국가의 세금 수입이 증가했으면 국가가 이 세금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산업 증진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침으로써 역시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되고, 뭐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분명히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것이고, 그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이들이 해당 사회에서 노동활동을 하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이 든 것에 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점 분명히 이거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반대측이. 근데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면서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 내네요.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 그러한 논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 제2토론자께서 반대신문, 자, 질문할 거야. 앞서 나왔던 찬성 측 제1토론자의 그러한 입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질문, 그냥, 너 그거 궁금해.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박하기 위해서. 그 논리적인 허점을 들어가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발언 순서를 제시함으로써 토론을 진행하게끔 하는 사회자의 역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신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맞아, 우리나라 선진국, 다양한 지표에서도 나오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하지만 역접어 문제 제기할 거죠.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앞서도 찬성 측이 인정했던 내용이긴 하죠. 난민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삶의 터전을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인 어떤 케어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는 분명히 비용이 든다는 거고 국가 재정으로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질문. 찬성 1, 대답. 여기서 어쨌든 반박하기 위해서 상대 측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이.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답을 해야지 방어를 잘 해내는 거지. 물론 그렇겠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 정도라고 합니다. 그 난민 예산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구체적 수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국가의 난민 예산, 그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굉장히 극소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드러내고 있죠. 그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부담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예산을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보다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경제 수준, 우리나라 아까 말했던 그러한 수준의 경제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반대 2, 반대 신문 역시 이어져요.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그 기준이 서유럽 국가가 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서유럽 국가에서 그렇게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뤘던 어떤 사례,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서유럽은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유럽 국가로서 독일, 프랑스, 이런 영국과 같은 그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인데 질문이 아니죠. 우리나라와 그 서유럽 국가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부유하고 보다 더 선진국인 그런 서유럽 국가, 그런 견해, 그러한 관점을 우리나라에 또 그것을 잣대로 해서 똑같은 잣대로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적을 하고 있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이 더 생긴다면 아무래도 값싼 노동력,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더욱더 값싸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 고용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몸값이 비싼, 고용에 따르는 비용이 비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러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난민이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 우리나라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해서 선진국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니 우리의 노동 환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회자가 여기까지 듣고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다음 발언자 순서를 제시함으로써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역시 보이고 있고요. 반대측 제1토론자가 입론할 거예요. 찬성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아까 찬성 측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분명히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주장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 인정률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 지금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막 중동 지역 여기서 난민이 좀 많이 발생하고 막 아프리카에도 내전 이런 것들 때문에 난민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난민이 많은 찾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애초에 난민이 찾아오는 확률 자체가 퍼센트 자체가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유럽 국가라든지 유럽 국가와 같은 곳들은 그 분쟁 지역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난민들이 많이 애초에 파이가 많은 거지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거지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모 일부에 따르면 역시 반대측도 기사 내용 인용하고 있어요.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생기는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향하고 가까운 유럽,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 캐나다로 간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주장 1에 큰 거.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 우리가 크게 신경 쓰고 관심을 둘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뒷받침하는 근거죠. 그래서 구체적 자료 역시 신문기사 인용이에요. 우리 주요 난민 유입 국가 제시.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서유럽 국가 이런 애들이 높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와의 대비 구도로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설사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며 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주장하고 있어요. 난민 인정률을 높여. 근데 그래서 난민이 많이 생겨. 근데 그러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 그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태도, 시선이 썩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런 우호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시선을 받으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을 하고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엔 난민기구와 땡땡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 조사 내용 인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와 땡땡 리서치, 그러니까 어떤 통계 이런 것들을 하는 설문조사 이런 거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두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유엔에서 국제협력기구에서 난민에 대해서 다루는 기관이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 33%는 난민 수용에 찬성했지만 53%는 반대했다. 찬성 비율에 비해서 반대 비율이 20%나 높다. 과반수 이상의 그 설문조사 참여자가 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국민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실시한 기관, 연도와 함께 구체적인 설문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함으로써 근거의 신뢰성을 역시 확보하고 있죠. 2018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찬성이 24%, 반대가 56%,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그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크죠. 비교하면 달라졌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실제 현실이다. 그래서 근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죠. 이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난민 유입 반대 비율이 더 높았던 것, 반대가 56%에서 3%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유의미하게 이 대세, 이 어떤 공론을 뒤집을 만한 수치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3% 낮아진 게 여전히 절반 이상은 반대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난민 유입 찬성 비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 그러니까 찬성 이때에 비해서 2018년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 2021년 조사는 찬성이 증가 33%로 증가하긴 했어요. 9% 증가했네,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더 높다는 것이지. 자, 이런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잘 적응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난민 수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받을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받을 비우호적인 시각 이런 것들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오히려 그들은 그 자국의 어떠한 그런 분쟁이라든지 종교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피나는 것인데 피난을 왔지만 피난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는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까 찬성체에서 분명히 이익이 있다고 했어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초석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난민 수용에 따른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지.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급기야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외국인 혐오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에 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 앞에서 근거로 내세웠던 그 설문조사 결과 중 왜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 불안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민의 생명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부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범죄가 늘어날 것에 관한 불안감을 우리 국민이 늘 안고 사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시하고 있어요. 네, 이제 찬성측 제1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서 토론 진행하고 있어요.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보면 2018년에서 2021로 오면서 그 설문조사 결과 이때는 그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올 때 치러졌던 설문조사였고요. 2021년에 좀 새롭게 이제 설문조사한 것인데 그 UN 난민기구와 땡땡 리서치가 난민 수용에 찬성한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9% 증가했으니까 꽤 많은 수치가 증가하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전히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는 있지만 지금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반대하는 입장보다 증가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 3% 줄어든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9% 증가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난민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 24%에서 33%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확인.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맞다. 인정. 아직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갑자기 높인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엄격한 심사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높인다는 것은 난민 인정률 자체를 높인다는 것은 그 심사가 보다 전에 비해 엄격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럼 엄격하지 않은 심사를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사가 다소 엄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불안감,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 감정을 파악한 것이지 그게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실제 범죄 사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 불안감이 커지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였는데 그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하냐, 논리적으로 맞냐라고 하는 그 논리성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범죄율이 객관적인 범죄 수치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 않냐. 더구나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 인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얘네들 추방될 수 있죠. 난민 인정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의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은 너무 편견이고 선입견이다. 그거 실제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 그 찬성 측의 그러한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의 발언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죠.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대답을 했고 사회자가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입론부터 다음 영상에서 마저 이어서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찬성 측 제2토론자는 입론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며 그 주장에 대한 이유,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지 파악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